내셨습니다. 경남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범여권인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막판 역전승을 거뒀고 통영고성에서는 한국당의 정점식 후보가 큰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진보와 보수 진영이 사실상의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대치 정국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발해 어제 국회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됐던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25명이 밤사이 모두 풀려났습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평가 기준으로 수도권에서는 경제성, 비수도권에서는 지역 균형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제도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의 강한 바람을 타고 포항 야산에 산불이 크게 번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부산 운봉산에서도 불씨가 되살아나는 등 곳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 그야말로 막판 뒤집기였습니다. 창원 성산에서 치러진 보궐선거,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개표율 98% 시점까지도 한국당 후보에게 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대역전극을 펼쳐서 단 500여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는 다시 정의당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통영고성은 자유한국당이 사수했습니다. 정점식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먼저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 성산을 지켰습니다. 여영국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내내 자유한국당 후보를 따라잡지 못하고 한때 10%포인트까지 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개표율 99%대에서 역전을 이뤘습니다. 단 504표 차이, 그야말로 극적이었습니다. 여 후보는 노회찬 정신의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국회 개혁을 반드시 주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회찬의 정신을 부활하는 것이고 계승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손석형 민중당 후보가 3위, 이재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통영 고성에서는 한국당 정정식 후보가 59.47% 표를 얻어 2위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정정식 후보는 황교안 대표와 공안검사 선후배 사이로 지난 2014년에는 황 대표와 함께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황 대표의 측근으로 꼽힙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 안보 불안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강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과 정의당이 한석씩을 챙겨 한국당은 여당과의 의석수 차이를 14석으로 좁혔고 정의당은 6석이 됐습니다. 두 곳의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진행된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선 전주에선 민주평화당이, 문경 두 선거구에선 자유한국당이 각각 당선인을 배출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네, 창원 성산은 원래가 정의당의 지역구였고 통영고성은 한국당의 텃밭이었습니다. 두 당 모두 가지고 있던 의석을 그대로 지킨 결과가 되겠습니다. 진보 대 보수의 구도로 볼 때도 양 진영은 1대1 무승부입니다. 그만큼 향후 전국이 팽팽한 대치 기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창원 성산을 정의당과 공동의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단일화한 정의당 후보가 당선돼 애써 최악의 결과는 피했다고 해석하지만 가까스로 당선된 건 뼈아픈 결과입니다. 지도부가 달려갔던 통영 고성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인사검증 실패와 청와대 대변인 투기 논란 등 악재 속에 부산 경남의 민심은 여권에 경고장을 보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국당은 강세 지역인 통영 고성을 일단 사수하고 창원 성산에서도 선전했다는 평가입니다. 정권 심판론이 작동한 결과로 보고 거친 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민생을 살리고 또 경제를 회복하라고 하는 숙제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고 두 곳 선거에 올인한 황 대표의 입지는 보다 탄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500여 표 차로 석패한 창원 성산에서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이 4천여 표를 득표해 보수 통합이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정의당은 창원 성산에서의 승리를 반칙 정치를 해온 한국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노회찬 정신을 부활시키라고 응원해주신 모든 국민들께 정말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민생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강력한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교섭단체 보건시도에 곧장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내심 기대했던 두 자릿수 득표율에 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당장 내홍이 불거지고 손학규 대표 책임론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여야 모두 최악은 면했지만 결국 전국 주도권에 놓고 승부를 내지 못한 셈이라 대치 전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에 반발하며 민주노총이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제는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조합원들이 체포됐는데 밤사이 모두 풀려났습니다. 보도에 성민수 기자입니다. 집회 도중 불법 행위로 체포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어젯밤 늦게 풀려나 영등포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함께 연행됐던 24명의 조합원들도 자정 무렵 모두 석방됐습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요건 완화로는 바로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이들은 어제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에 반대해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1, 2문 사이 국회 담장이 무너졌고 20여 명이 체포된 이후 집회는 더 격렬해져 경찰이 설치한 울타리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수차례 공문과 전화를 통해 환노위 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만나주지 않았다며 국회 진입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지금 당장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계약을 중단하고 더 늦지 않게 정부와 국회가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실현의 길에 나설 것을. 탄력근로제를 실시하면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기간에 따라 근로를 과도하게 몰아서 하게 돼 실질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집회 참여자들은 환노위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워지자 오후 늦게 자진해산했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이들이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정부가 큰돈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꼼꼼히 사전 검증을 거치는데 그 문턱을 상당히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지역 발전 활성화라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예산 낭비를 부를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주민 54만 명은 올해 초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경기도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광역 급행철도 GTX 사업에 대해 하루빨리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달라는 요구입니다. 서울을 통과하는 노선이어서 예타 평가 항목 가운데 지역 균형 발전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평가 기준을 바꾸기로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의 진행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역 균형 점수를 아예 없앴습니다. 대신 경제성 비중을 최대 70%까지 높였습니다. 비수도권은 반대로 지역 균형 비중을 높이고 대신 부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제성 비중을 그만큼 낮췄습니다.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지역별로 원하는 사업이 통과되기 쉽게 비중을 조절한 겁니다. 여기에 정책성을 평가할 때 고용은 간접 효과까지 환경도 수질 개선 효과 등도 감안하도록 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결국 검증보다는 통과의 무게를 둬 제도 개편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업의 정당성만 부여해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판단이라던가 아니면 결정권자의 의중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분석이라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데 악용될 수 있지 않을까. 석 달 전 24조 원 규모의 사업에 예타 조사를 면제해준 데 이어 이번엔 통과 문턱까지 낮춰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도 큽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밤사이 강풍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산불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포항한 야산에서 큰 불이 나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고 가까스로 진화됐던 부산 운봉산에선 다시 불길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문예슬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7시 50분쯤 경북 포항시 대송면의 한 야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과 공무원 등 1,200여 명이 진화에 나섰지만 날이 어두워 불을 끄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이 산아래 민가로 번지자 소방당국은 주민 대피령을 발령했고 주민 30여 명이 마을회관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포항시와 소방당국은 오전 6시부터 경주시와 영천시 등에서 지원받은 헬기 11대를 추가로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 인력이 분주히 소방호수를 나릅니다. 어제 오후 7시쯤 18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힌 부산 운봉산에서 다시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잔불 정리를 하던 인력 150여 명이 동원돼 불은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강한 바람이 불어 남은 불씨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며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를 위한 인력을 화재 현장에 대기시킬 예정입니다. 앞서 오후 5시쯤에는 전남 해남군 벚공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0.5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수락산 정상 부근에서 다리 통증을 호소하던 61살 강모 씨가 구조됐습니다. 119 특수구조단은 응급처치를 한 뒤 헬기를 이용해 강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KBS 뉴스 윤예슬입니다. 네, 이렇게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건조특보의 영향도 큽니다. 여기에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 밤까지 태풍과 맞먹을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건조한 데다 강력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서 작은 불씨 하나도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2005년 강원도 양양 산불. 손 쓸 새도 없이 천연고찰 낙산사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번진 건 강한 바람, 바로 양간지풍 탓입니다. 해마다 이맘때 동해안 양양과 간성 사이에 부는 국지적인 강풍을 뜻하는데 불을 몰고 온다고 해서 화풍으로도 불립니다. 기상청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오늘 밤까지 양간지풍이 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한반도 남쪽의 고기압과 북쪽 저기압 사이로 강한 서풍이 밀려오고 있는데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더 건조해진 바람이 동해안 지역에 폭포수처럼 쏟아질 거란 겁니다. 남쪽의 고기압, 북쪽으로 저기압이 위치함에 따라 기압 차에 의한 강한 바람이 우리나라를 통해 불게 되고요. 풍하측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쪽에 있는 강릉이나 기타 강원 평지 부근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바람이 양간지풍은 특히 공기가 차가워지는 밤일수록 풍속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관령 등 강원 산지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 시속 108km를 웃도는 태풍급 바람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건조특보까지 내려져 있어 산불이 난다면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건조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겠다며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제주 4.3 사건이 71주기를 맞은 어제 군 당국과 경찰이 양민 학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당시 무력 진압에 앞장섰던 군과 경이 동시에 공식 사과를 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강인희 기자가 제주 4.3 추념식에 다녀왔습니다. 제주 4.3은 무장공기를 진압한 사건이라 해왔던 국방부가 71년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제주 4.3 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 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 원수 최초로 제주 4.3에 대해 사과한 적은 있지만 국방부가 공식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정말 적극 동참할 것이고요. 무고한 희생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과의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4.3 사건에 투입됐다가 포상을 받은 군인들에 대해 포상 취소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도 경찰청장으로서 처음으로 4.3 추념 행사에 참석해 당시 경찰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행위에 대해서도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방부와 경찰이 동시에
제주 4.3 진압 과정에서 벌어진 양민 학살을 처음으로 공식 사과한 겁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어제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진실 규명은 역사적 소명이라며 도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 도민 여러분께서 이제 됐다고 하실 때까지 4.3의 진실을 채우고 명예를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71주년을 맞은 제주 4.3에도 진정한 봄이 오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 한솔제지 공장에서 20대 직원이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가 근무 수칙이라든가 안전조치를 잘 지키고 있었던 건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한솔제지 장항 공장입니다. 종이 완제품을 옮기는 작업장에서 새벽 5시쯤 계열사 직원인 28살 황모 씨가 턴테이블 설비에 몸이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황 씨는 갑자기 멈춘 종이 완제품 이송 설비를 수리하던 중 기계 오작동으로 설비에 몸이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공정 작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2인 1조 근무 원칙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보한 CCTV를 토대로 당시 변사자분이 혼자 작업했던 걸로 지금까지는 확인되는데 그 안전 수칙에 2인 1조 근무를 해야 되는 규정 등을 확인하고 회사 측은 사고 당시 점검 업무는 아니지만 기계 운전을 담당하는 다른 부서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2인 1조 원칙을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2인 1조는 그 작업을 하시면서 보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2인 1조로 보는 거거든요. 유족들은 황 씨가 비상작동 스위치를 눌러줄 동료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가 입사 1년여 만에 변을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런 사고도 같은 동료가 있었으면 동료가 같이 현장에 투입돼가지고 같이 했으면. 경찰과 노동청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KT 채용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석채 전 회장이 대중들이 모르는 사이에 검찰의 소환 조사를 이미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중요 인물이 소환될 때 현장을 공개하거나 적어도 소환 사실 정도는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석채 전 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남부지검 청사로 불려나와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공개 소환을 하지 않고 은밀히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습니다. 이 전 회장이 이번 채용 비리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의 배경은 당시 이 전 회장 비서실에서 내려간 지시 때문입니다. 이 전 회장 비서실은 2012년 하반기 공개 채용 당시 인재경영실 임원에게 구두로 부정 채용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비서실을 통해 어떤 부정 채용 지시를 내렸는지가 검찰 조사의 초점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당시 KT 채용 과정을 책임졌던 김모 전무를 구속 기소하고 서유열 전 KT 홈 고객부문 사장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2012년 KT 채용에서 모두 9건의 부정 채용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부정 채용을 청탁한 인물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명박 정부 당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정영태 전 중소기업청 차장, 또 KT 계열사인 KTDS의 김종선 전 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추가 소환을 검토 중인 한편 부정청탁 의혹 당사자 중 핵심 인물인 김성태 의원도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선 국민적 의혹으로 떠오른 사건의 중심 인물을 비공개로 소환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14개월 된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 돌보미가 어제 경찰에서 8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름 기간 동안 32건이나 폭행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는데 많을 땐 하루에 10번 넘게도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강병수 기자입니다. 아이돌봄이 58살 김모 씨가 8시간의 조사 끝에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아동학대 혐의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교육 차원에서 아이 때렸다고 했는데 혹시 그 맞으신가요? 다른 피해자도 때리셨나요?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14개월 된 아기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아동 폭행이 의심되는 34건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32건에 대해서는 김 씨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김 씨가 많을 때는 하루에 10번 넘게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CCTV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몇 차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김 씨가 2013년부터 아이돌보미 활동을 해왔지만 학대 관련 전과나 의심 신고를 당한 전력은 없었고 아이돌보미 지원센터에서 평도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피해 아동의 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답변 요건인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도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또 이후에 대안들을 최선을 다해서 마련하겠다는 그 마음을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정부 아이돌보미로 활동한 지난 6년 동안 다른 가정에서도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클럽 버닝썬 사태로 강남 일대 클럽에 마약 문제가 떠올랐는데 이번엔 재벌가 3세들이 잇따라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 씨 등은 해외 유학 시절에 대마와 같은 마약에 손을 댔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변종 마약에 빠지게 됐는지 김희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권 회장의 손자 31살 최모 씨. 고농축 액상 대마 흡입 혐의를 인정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구속영장 심사에 불출석했습니다. 최 씨는 마약 공급책인 이모 씨를 유학 중에 만났습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 씨 역시 유학 중 이 씨를 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와 정 씨는 국내에서도 한 차례 같이 모여서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학한 곳은 미국, 워싱턴과 캘리포니아 등 10개 주에선 의료용뿐만 아니라 오락용으로도 대마가 합법입니다. 액상 담배나 쿠키, 젤리 같은 형태로 대마 유통이 활발한데 유학생들이 여기에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 전역에서 대마가 합법화된 지난해 북미 지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된 대마는 242건으로 2017년보다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재벌 3세들의 그릇된 특권의식이 이런 액상대마를 즐기는 일종의 이너서클 문화, 일탈 문화 이런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2014년에는 김승연 하나그룹 회장의 차남, 지난해에는 허영인 SPC 회장의 차남이 대마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재벌가 자녀들의 마약 사건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최 씨처럼 일반 대마보다 5배 이상 비싸고 환각성이 40배 이상 강한 액상 대마 등을 흡입하다 적발되는 재벌가 자녀들의 사례가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정준영 씨가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했던 단체 대화방의 멤버인 가수 로이킴 씨가 빠른 시일 내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킴의 소속사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현재 미국에서 학업 중인 로이킴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필요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준영 씨 사건과 관련해 로이킴 씨가 대화방에 유포된 영상을 보기만 했는지 불법 촬영과 유포에 직접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내일부터 주말 앞두고 꽃 구경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제보단 기온이 올랐지만 오늘 아침도 꽃샘 추위는 여전합니다. 자세한 날씨 서울 양재천에 나가 있는 강아랑 기상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강아랑 캐스터, 아랑시만큼이나 벚꽃이 참 화사한데요. 오늘부터는 꽃 구경할 수 있을 정도로 날씨가 좀 풀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차차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오늘 낮부터는 평년 수준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시 강남구 양재천입니다. 분홍빛의 봄꽃들이 가득 피어 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꽃길 산책 나온 시민들의 모습도 보이는 상태입니다. 공식적으로 어제 서울 벚꽃이 개화했습니다. 이제 속속들이 중부지방에서도 벚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남부와 강릉을 중심으로는 벚꽃이 만발한 상태고요. 다른 중부지방도 서서히 봄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쌀쌀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때문에 평년 수준 기온을 낮부터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출근길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산불 사고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동쪽을 중심으로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고 강풍특보까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오늘 서해안도 강한 바람이 불면서 초속 20m의 강풍이 불어들겠고 동해안은 초속 25m, 강원 산간 지역은 초속 30m의 태풍급의 강풍이 불어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어제보다 중부지방 2도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이지만 여전히 쌀쌀합니다. 남부지방도 대부분 영상권의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쌀쌀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서울의 기온이 16도, 대전 18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의 경우에는 광주가 18도, 대구 2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일요일은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어젯밤 기습적으로 5G 모바일 통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이통 3사는 어젯밤 11시 1호 가입자의 5G 서비스를 개통한 데 이어 오늘 오전부터 갤럭시 S10 5G 일반 고객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기습 개통은 미국 최대 이통사 버라이즌이 5G 단말기 개통 날짜를 11일에서 오늘로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미중 고위급 인사들이 워싱턴에서 9번째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회동에서 중국이 지적재산권 도용 등의 문제를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양국이 막판 이견 좁히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동이 잘 될 경우 이제 남은 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談判입니다. 워싱턴에서 서시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이 워싱턴을 방문해 미중 고위급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베이징 고위급 회담에 이은 9번째 회담입니다. 미중 양측은 4월 말까지 협상 마무리를 위해 담금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레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협상이 좋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합의에 더 근접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중국 측이 협상 과정에서 그동안 미국 측이 문제 제기해온 지식재산권 도용과 기술 이전 강요 등의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Chinese have acknowledged these problems for the first time. They were in denial. And all of them. The IP theft, the forced transfer, the lack of ownership, the cyber hacking, they've acknowledged it. Before that, they wouldn't acknowledge it. 미중이 막판 이견을 좁히면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상의 최고 난제는 미중 간 무역 전쟁 과정에서 부과된 관세 철회 여부, 그리고 합의문에 중국이 무역 합의를 준수하도록 하는 강제 장치의 포함 여부입니다. 중국 측의 합의 이행이 불성실할 경우 관세 폭탄을 다시 부과하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을 합의에 넣겠다는 것이 미국 측의 입장인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양국 정상의 담판은 오는 6월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신용평가업체인 무디스는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경기 침체를 촉발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작은 플라스틱 용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용기 뚜껑을 열어보니 세계에서 가장 크고 독성이 강한 타란툴라 거미가 각각 담겨 있습니다. 필리핀 세관은 오트밀과 쿠키 상자에 타란툴라 거미 757마리를 몰래 숨긴 뒤 시중에 판매하려고 했던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거미들은 시중에서 한 마리당 5,700달러에서 6,700달러에 팔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안전끈 하나에만 의지한 채 외줄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 위 외줄에서 고개사들이 한 발짝씩 옮길 때마다 손에 땀을 쥐게 할 정도로 아찔한 모습인데요. 체코의 보건부와 노동부 건물을 연결해 진행된 이 외줄 타기는 체코 국립건강연구소가 마련한 특별 행사입니다. 건강연구소는 정신건강 환자들에게 전문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장에 서 있던 한 남성이 갑자기 공중 위로 떠오르고 가볍게 이리저리 이동합니다. 마치 영화 아이언맨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데요. 지난 3일 3D 프린터로 제작한 신형 제트슈트의 첫 공중비행이 미국 뉴욕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신형 제트슈트는 기존 슈트와는 달리 나일론과 알루미늄 소재로 가볍게 제작됐고 터보 제트 엔진 5개는 팔과 등에 장착됐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네, 개봉 영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세월호를 소재로 다룬 영화들이 또 관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젊은 친구들이 입시 학원 사업에 실패하고 새 자금 마련에 바쁜 문성. 젊은 아들의 앞날이 걱정되는 와중에 과거 간첩 누명을 쓰고 고초를 겪은 아버지가 임종을 앞뒀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저기 혹시 배상금에 대해서 뭐 얘기 들은 거 없어요? 몇십 년 만에 나타나서 아들이요? 오늘 못 넘기신대요. 영화는 40여 년 전 간첩 조작 사건부터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국가의 잘못을 언급합니다. 여기에 개발 명목으로 변해가는 땅의 풍경 등 우리가 세대를 거쳐 대물림하고 있는 것들을 연관지어 살핍니다. 종종 인물의 얼굴을 정확히 보여주지 않는 촬영을 통해 관객이 그 표정을 상상하게 함으로써 화면 밖에 더 많은 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출이 탁월합니다. 시를 쓰며 시간 강사로 일하는 진아. 불의의 사고로 남자친구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길로 사고 나기 전에 우리 좀 많이 싸웠어. 남겨진 이는 이유 있는 상실감과 이유 모를 죄책감 그리고 주변의 시선 속에서 괴롭습니다.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말해야 되잖아. 떠오르는 영화는 죽음 앞에 있는 이를 지켜보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인물의 심정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역시 세월호 참사 이후 잘못이 없는 많은 이들이 느껴온 미안한 마음 같은 시대의 정서를 밀도 높은 화면에 담은 작품입니다. 그날 수호도 올 텐데. 배우 전도연, 설경구가 세월호 희생 학생 부모를 연기한 영화 생일도 이번 주 개봉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네, 전라남도 쪽 서남 해안의 섬들을 잇는 신안 천사대교가 오늘 공식 개통합니다. 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해소되고 또 지역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는데요. 현장 중계차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상훈 기자, 규모가 상당한 것 같은데요. 개통 준비는 모두 마쳤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전남 서남해안의 섬을 잇는 해상교량이 시원스럽게 펼쳐져 있습니다.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천사 신안군을 상징하는 천사대교인데요. 개통식은 오전 11시부터 열릴 예정이고 지금은 차량 통행이 통제돼 있습니다. 신안군 앞해도와 암태도를 잇는 천사대교는 총 길이 10.8km로 8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국내 해상교량 가운데 인천대교와 광안대교, 서해대교에 이어 네 번째로 깁니다. 기존의 신안 앞해도에서 암태도를 가려면 배로 1시간이 걸렸는데 천사대교 개통으로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다리로 이어진 신안군 자은면과 안좌면 등 4개 섬도 육지화됐는데요. 신안의 주요 섬이 다리로 연결되면서 기상 상황에 따라 발이 묶였던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비 절감 효과와 섬 관광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전남은 우리나라 섬의 60%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다도의 관문인 천사대교 개통으로 해양 관광 자원을 활용한 섬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남 서남권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천사대교는 개통식에 이어서 오후 3시부터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신안천사대교에서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시가로 20억 원어치가 넘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태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압수한 마약은 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는데요.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배기사가 외국인 식료품 가게에 해외 우편물을 놓고 갑니다. 이튿날 태국인 여성 3명이 가게에 찾아와 택배를 들고 나갑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여성들은 해외에서 보낸 필로폰을 찾아간 겁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이들은 주변 임시거처에 머물며 마약 운반과 유통 등 각자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필로폰 유통 시도에 가담한 일당은 6명, 모두 태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라오스편 국제 항공 우편으로 시가 22억 원어치 필로폰 675g을 들여왔습니다. 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필로폰을 비타민 제품으로 속여 인천국제공항 검색을 피하려다 적발됐고 조직원들은 경찰의 택배 배달 위장으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경북 지역의 통관 검색 절차가 까다롭자 전북 지역 등을 통해 유통을 시도했습니다. 마약 단속이 강화되고 또 통관 절차에서도 이쪽 지역으로 배달되는 국제 우편에 대한 검색이 까다롭게 되다 보니까 비교적 의심을 덜 받을 수 있는 전북 지역의 농촌을 통해서 경찰은 태국 공급책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고 마약을 구매한 내 외국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 반년이 넘었는데요. 이 뒷좌석 승객의 70% 가까이는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서 기습 단속을 벌였는데 이슬기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외버스 한 대가 공사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전띠를 안 매면 치사율은 3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최근 3년간 안전띠를 매지 않은 고속도로 사망자가 170명이 넘습니다. 운전자나 동승자가 튕겨져 나가서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기습 단속을 벌이자 화물차 운전자가 황급히 안전띠를 맵니다. 버스 전용차로 위반에다 안전띠 미착용까지 함께 적발됐습니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 실태는 더 심각합니다. 안전띠 맸는지 잠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반이 버스에 올라서자 황급히 안전띠를 매는 승객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4명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벨트 같은 거 매기 좀 부담스러우시죠? 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8%였지만 뒷좌석은 32%에 그쳤습니다. 불만스러운 걸 표출하는 분이 많으신데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중요하게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객이 안전띠를 안 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특히 13살 미만이 안 매면 과태료는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화재 진압에 방해되는 차량은 견인을 하거나 아예 밀고 나가겠다. 이런 소방당국의 강제 처분 방침이 정작 현장에서는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 소방차가 그대로 지나가면서 주차된 차량이 부서집니다. 소화전을 막고 있는 차량은 소방차로 견인을 하거나 뒤에서 밀어버립니다. 서울소방본부가 실시한 방해 주차 차량 강제 처분 훈련입니다. 처분 과정에서 차량이 부서지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제외하고는 보상을 해주게 돼 있는데 실제 강제 처분 실적은 저조합니다. 2017년 12월부터 손실 보상 규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소방 활동을 방해한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은 실제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일선 소방관들은 우선 현장 판단이 쉽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강제 처분을 너무 또 많이 나갈 경우에 실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5인이었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움직이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차량 손실 보상용으로 서울시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내년도 예산의 반영을 적극해서 우리가 강제 처분을 할 경우에 어떤 손실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소방당국은 추가 예산을 확보한 뒤 화재 진압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창경궁에는 명경전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400년 전에 지어진 뒤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조선 궁궐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인데요. 그동안 밖에서만 볼 수 있었던 명경전의 내부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유동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선의 세 번째 궁궐 창경궁. 정문 안으로 창경궁의 중심 건물 명정전이 단아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1616년 다시 지은 뒤 400년 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임진왜란 이후 왕실의 주요 행사를 치른 어엿한 정전이었습니다. 조선 12대 임금 인종이 명정전에서 즉위식을 열었고 사도세자의 계모 정순왕후가 15 나이에 영조와 혼례를 치른 곳도 바로 명정전이었습니다. 400년 만에 빗장을 푼 명정전에 처음 관람객들이 들어섭니다. 고개 들어서 천정 쪽 한번 올려다보시겠어요? 천장 중심부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봉황 한 쌍이 금박으로 장식돼 있습니다. 1월 5봉, 병풍을 두른 왕의 자리 어좌. 어좌 바로 위로도 오색 구름과 함께 봉황이 날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봉황과는 대조적으로 단청과 장식은 소박합니다. 단청할 일도 없고 이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빨리 좀 알리를 구해와라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힘들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주고 있다. 숭례문이 화재로 옛 모습을 잃으면서 조선 초중기 궁궐 건축 양식을 간직한 유일한 건물로 남게 된 명정전. 앞으로 봄, 가을에 창경궁을 찾는 관람객은 해설사를 따라 내부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낮 시간에는 이제 제법 따스한 봄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혹여라도 삶이 힘겨워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봄 기운과 같은 좋은 일이 생기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여의도 봄꽃 축제가 시작됩니다. 통제 구간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이 어제보다 정체가 큰 모습 보이는 가운데 잠실 방향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 사이와 여의교 남단에서 63빌딩 지날 때까지 정체며 보시는 화면은 화랑로와 북부간선도로를 보여주는 원릉교 모습입니다. 화랑로는 아직 수월한 편이며 북부간선도로는 종암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미아로 기름사거리에서 성신여대 이전까지 20-30km 내외 속도로 정체며 율곡로 안국역 사거리를 비롯하여 아직은 전 구간 수월한 모습입니다.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앞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법 규모가 큰 집회 후 행진으로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행진 코스 중 세종대로 사거리 부근 혼잡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간선도로 고척교 부근 도로 포장 공사로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5시 30분까지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는 곳으로 정부 예산으로 건설하는 대형 사회 간접 자본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지난 1월 24조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데 이어 비면제 사업도 조건이 완화되고 기간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안이라는 판단과 예산 낭비 요인이 커졌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방식으로는 상당수의 지역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아 평가 항목과 비율을 대폭 바꾸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균형 발전 점수를 5%포인트 높이면서 감점은 없앴습니다. 경제성 평가 비율은 그만큼 줄였습니다.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표류하던 지역 거점 도시 중심의 SOC 사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수도권은 지역 균형 판단은 줄이고 경제성 위주로 평가할 예정이어서 상대적인 불이익이 해소됩니다. 따라서 기존 방식보다 전반적으로 통과가 쉬워지는 효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 기간도 1년 이내로 줄어들고 복지 사업은 조건에 미달하더라도 기회를 더 주게 됩니다. 생활 여건과 간접 고용 효과까지 평가 기준에 포함돼 정책적인 판단의 가능성도 더 높였습니다. 지난 1월 예타 면제 사업을 포함해 현 정부 들어서만 이미 30조 원 가까운 SOC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처로 지역 균형 발전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집중을 막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경제성 분석이 지나치게 낮아 예산 낭비 요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기관의 경제성 평가보다 전문가위원회의 정책적 판단이 더 큰 결정권을 가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분별한 사업을 막기 위한 타당성 조사의 취지를 정무적 결정으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타당성 조사는 국민들의 세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조건이 완화된 만큼 예타 면제도 축소해야 할 때입니다. 선심 쓰듯 나눠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경남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범여권인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막판 역전승을 거뒀고 통영고성에서는 한국당의 정점식 후보가 큰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사실상의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대치 정국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반발해 어제 국회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됐던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25명이 밤사이 모두 풀려났습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평가 기준으로 수도권에서는 경제성, 비수도권에서는 지역 균형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영의 목소리와 함께 제도 취지가 퇴색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강한 바람을 타고 포항 야산의 산불이 크게 번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부산 운봉산에서도 불씨가 되살아나는 등 곳곳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봄 노래가 절로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곳곳에 이렇게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봄꽃들이 피어있는 이곳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양재천인데요. 오늘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봄꽃들이 피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남부지방과 강릉을 중심으로는 이 벚꽃이 만발한 상태고 다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도 이제 벚꽃이 속속들이 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불 사고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쪽을 중심으로는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 강풍 특보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오늘 서해안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아주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동쪽을 중심으로는 태풍급의 강풍이 불어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곳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도 많이 쌀쌀한데요. 춘천의 현재 기온은 영하 1.4도, 서울은 3.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현재 기온입니다. 역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긴 하지만 여전히 쌀쌀합니다. 전주 2.3도, 광주 1.3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대부분 지역이 기온이 크게 올라 평년 수준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4월 4일에 전해드린 뉴스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